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은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제 이야기 오감스의 투시경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투자처로 생각하는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빛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원초적인 부분부터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 때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엑싯을 하면서 투자 수익을 얻게 되죠. 보통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상품이라고들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에서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보통 상품은 항상 원재료가 있고 그 원재료를 가공시켜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해보자면은 현재의 가치를 보고 미래의 가치를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무수히 많은 아파트를 볼 수 있어요. 이 아파트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부동산 상품입니다. 이 아파트들이 처음부터 아파트였을까요? 우리가 투자하는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도 상품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원재료는 무엇일까요?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공시켜야 할까요? 물론 땅이 필요합니다. 그럼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원자재는 땅이 되겠죠. 하지만 그 땅만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실익은 없습니다. 맨 땅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개발시켜서 실익을 만들어내는 상품, 즉 아파트, 상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토지에다가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너도 나도 막 건물을 규칙 없이 지어대면 질서 없는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의 남개발을 막기 위해서 공적인 법으로 제한을 하죠. 즉 부동산 공법으로 인해서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 건물을 짓는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파트, 주택, 공장, 상가 등 공급 부족이다 뭐다 해서 끊임없이 개발 행위를 하려고만 합니다.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그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곳 혹은 현재는 안 되지만 곧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개발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곳이라는 잠재 가치가 있거나 잠재 가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토지는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는 상품의 원자재라고 할지라도 가치가 오르는 것입니다. 잠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가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행위 어디서 많이 생길까요? 개발업자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이상 당연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일수록 아파트, 건물, 상가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땅은 무한정 생겨날까요? 아닙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부중성이라는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개발 수요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귀하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서 지가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가가 높은 토지 위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추가로 건축비가 들겠죠. 그리고 요즘처럼 자재값이 비싸지고 인건비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그 금액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비용은 바로 실사용자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즉 분양가로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처럼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대도시일 경우 아파트가 분양한다면 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금리, 정책, 세계적인 정세, 경제적 상황이라는 변수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수요와 공급적인 면으로만 보고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로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아파트라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가치, 노동자의 임금, 자재 등 모든 것이 융합되어 있는 종합자산 복합체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하락장의 신축 아파트는 돈이 있는 자산가들만 들어가는 곳이 될 수 있고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곳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상황을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결국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서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는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든다면 신축 아파트는 아예 고급화 전략으로 가기 좋아지겠죠. 결국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면 하락장일수록 신축 아파트는 아예 고급화이냐 아니면 아무도 오지 못하는 곳이냐의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는 입지의 차이에서 판가름이 되기 마련입니다. 입지가 아주 좋은 곳에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면은 자산가들이 선택을 하겠는데 그냥 보통의 입지에서 분양가만 올라버린다면은 아무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하겠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의 신축 아파트,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준수하고 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한다면은 토지의 가치는 높은 편이겠죠. 그 높은 가치를 가진 토지에 먼저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시설이 훌륭한 종합자산 복합체,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다면은 그 가치는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가치라고 해도 그 가치를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가 성립이 될 텐데, 아니 가치가 높은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이건 좋은지는 알겠는데 굳이 이 가격에 하면서 포기해 버린다든지,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이 선택할 만큼 프리미엄급 하이 클래스의 아파트 혹은 매우 훌륭한 입지의 부동산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만 어정쩡한 부동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배가 부르고 안 부르고의 차이는 밥 한 톨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이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다 보니 프리미엄 부동산과의 가격 경계가 밥 한 톨 차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일반인들이 살았던 옛날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원래 있던 일반인 조합원 분들도 막대한 분담금을 지출해 가면서 보통 아파트가 프리미엄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라는 것은 점점 고급화, 프리미엄 부동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실수요자와 자산가의 경계에 있다. 결국에 이 실수요자에서 이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과 이 자산가에서 처음에 있는 부분과의 경계는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누가 뭐래도 입지입니다. 전통적인 하이클래스 프리미엄 아파트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는 입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가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시설의 신축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입지에 지어진 것이 아니면은 하락장에서 베팅을 할 만큼 성에 안 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의, 아니 이 상품의 메인 타겟은 누구일까요? 그래도 가격 때문에 포기해버린 실수요자겠죠. 원래 같아선 그 사람들이 거래를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 때문에 거래를 하기에는 좀 어정쩡하다는 것이죠. 과일을 하나 사 먹는데 딸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원래 같으면은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딸기가 예쁜 포장지에 담겨서 10,000원에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딸기의 가치가 15,000원, 20,000원까지 오르느냐? 그건 모르겠고, 근데 그 옆에 평소에 15,000원에 먹을 수 있던 그냥저냥 좋아했던 수박이 10,000원에 판다면은 이 사람은 딸기를 살까요? 수박을 살까요? 그리고 백화점에서만 과일을 사 먹는 자산가들은 20,000원짜리 유기농 딸기만 먹지 10,000원짜리 딸기를 먹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돈이 있는 자산가가 이 어정쩡한 부동산을 잡아준다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실수요층이 계속 포기를 해버린다면 실수요층이 잡을 수 있는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맞춰지겠죠. 결국 대한민국의 자산가가 많아질수록 부동산 전체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실수요층이 포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수록 양극화가 심화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나요? 종합자산 복합체인 이 부동산은 하락을 한다면은 어디서 가격이 빠져야 할까요? 원자재인 토지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인력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할까요? 올라버린 자재값을 떨어뜨려서 사야 할까요? 복합적인 유기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이미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럴 수는 있겠죠. 이미 실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를 고급부터 가성비로 해서 입주자의 옵션으로 선택권을 준다면은 합리적인 분양가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대량으로 진행했을 때 받을 할인율을 생각하면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혁신적으로 아예 기초 공사인 도배까지 개인이 하게끔 옵션을 준다면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분양 가격이 조정이 되거나 분양이 완료된 신축 아파트가 차후 일반 매매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이 된다면은 누군가는 분명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분명 이익을 보는 구조가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장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익은 보지 못할 망정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과거 상승장에서는 자산가뿐만이 아니라 실수요자 그리고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무리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줬으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무분별한 가계대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결국에는 대출이 규제가 됩니다. 하지만 규제할수록 더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상승장이 도래하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아무래도 자산이기 때문에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인 그리고 내수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서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산 증식보다 당장 이번 달에 내야 할 이자가 높아지는 것이 더 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무리를 하면서 주택 거래가 되었던 것이 중단이 되고 수요의 하락으로 인해서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거고 하락장이 도래하면서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은 다시 안정화가 됩니다. 때문에 대출 규제는 다시 풀리게 되지만 거래는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다시 금리가 안정화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보통 이러한 순환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이 됐는데 계속 말씀드렸듯 현 시점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는 하락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양부터 시작돼서 더 큰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상승장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천천히 상승이 되었다면은 시장 경제가 그에 맞출 시간이 있었을 텐데 급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 부작용이 지금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인사이트와 투자자의 시선으로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집을 산다는 행위, 인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 시기이죠.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될까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주식처럼 눈에 보이게 급진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만약에 부동산의 가치가 주식처럼 초단위로 눈에 보인다면 꽤나 복잡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부동산의 시장의 분위기는 순환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황이 버무러지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과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가 버무려진 꽤나 복잡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만약 현 시점 시장이 상승장으로 전환되었는데 불과 몇 주 전까지 각종 언론 그리고 실거래가가 하락선을 가리켰다면 지금 이 상승장을 확신을 하고 수억 혹은 수십억이 들어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은 현재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만의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언론 기사를 보고 알거나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가도 다 맞추진 않죠. 틀린다고 혼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한 그리고 본인이 설정한 시장의 기준 시그널이 오면은 현재는 상승 기류의 시장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한번 시장 파악을 진지하게 해보자 라는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확신이 서고 확신이 서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서 현재 부동산 시장 파악을 할 수 있고 급변하고 복잡한 부동산 시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그널, 내가 생각한 시그널이 왔을 때 투자 시작에 시동을 걸어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불과 몇 주 전 하락장이라고 했어도 본인 기준의 시그널이 왔을 때 진짜로 투자에 임할 생각으로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짜 투자를 할 생각으로 시장 파악을 하는 것과 그냥 스터디 공부로 시장 파악을 하는 것은 명백히 차이가 납니다. 진짜 돈을 쓸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은 엄청난 집중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을 잡는 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혹은 이런 수치가 나오면 부동산이 상승장이 오겠구나, 하락장이 오겠구나 라는 식의 전문가적인 예상을 할 수 있어야 중요한 순간에 액션을 할 수 있는 야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언론에서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말이죠. 진짜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마음의 크기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을 정리하고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 제가 세워놓은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100% 맞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저는 이 기준들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시그널이 왔을 때 조금 더 진심으로 시장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기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투자자들은 자산가, 실수요자, 일반인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분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산가들은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 움직인다. 결국에는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자산가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서 거래를 하려고 움직인다. 그리고 그 대출을 부동산 가격의 30%를 초과해서 받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라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시장에서의 시그널은 자산가는 한 채 혹은 두 채를 보유하려고 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거래도 종종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의 시장에서는 자산가는 두 채 이상 보유하려고 한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한 채 혹은 투자형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상가나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투자나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인들의 거래는 주로 똘똘한 한 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락의 시장에서는 자산가들이 똘똘한 한 채, 물론 똘똘한 한 채의 물리적인 기준은 사뭇 다르겠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관망하면서 간간히 거래가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저의 기준에 부합하는 시그널이 왔을 때 시장을 제가 생각한 기조로 판단하고 시장 파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자산가들은 하락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을까요? 하락장에서도 초고가 아파트들은 거래가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러한 기조는 이어나갈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상승장 부동산 시장의 불문율이었던 똘똘한 한채 열풍이 아직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부동산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본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는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다주택 규제가 완화된다면 자산가들의 돈은 어딜 향하게 될까요? 시그니엘이나 한남더일, 압구정 현대가 아니라 다시 분산 투자가 시작될 것이고, 분산 투자 심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정쩡한 아파트가 거래가 안 돼서 결국 누군가 손해를 보고 하락한다면은 자산가들이 보기엔 더 이상 어정쩡하지 않을 수 있겠죠. 반대로 다주택 규제보다 대출 규제가 먼저 풀리고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은 실수요자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먼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즉 어찌되었건 거래가 다시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 우리는 어느 시점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각자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돌고 도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 할 정도로 어렵고 담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시동을 걸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투자를 하다가는 빠르게 바뀌어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현 상황을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은 분명 많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 투시경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시그널을 파악하고 부동산 전망과 현재 시장을 연구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로버트스였습니다.